여러분, 청탁금지법이 이미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죠. 그러면서 그동안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사실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여러 사례에 대해서 해설을 내놓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실제 재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좀 꼭 필요한 재판 사례 몇 가지만 뽑아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청탁금지법 관련된 사례 중에 부정청탁과 관련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소방서장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요. 소방서장이 관내에서 소방업법을 위반한 적발자를 이제 업체들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 업체들을 적발을 했고, 그러면 담당자가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도 하고 또 행정적인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행명령도 내리게 되겠죠. 관련돼서 소방서장이 담당 소방 공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A 기업체, 적발된 기업체 중에 A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잘 봐줘라. 이분은 우리 소방서에도 공도 많이 했고 공로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소방서를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분을 좀 봐줄 수 없겠냐 라고 봐달라고 업무적 지시를 한 사례입니다. 업무적 지시를 한 사례예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다 해서 경기소방청장한테 신고를 해버렸던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관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려서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적 지시를 한 거, 이게 과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도 보면 뭐 부서장이나 본부장이나 아니면 기관장이 담당 공직자를 불러서 업무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죠. 업무적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적 지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관계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요, 과연 상사, 소속 기관장이 담당 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한 내용이 과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돼야 청탁금지법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볼까요? 우리 청탁금지법에서는요, 14가지 직무 사항에 대해서 15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요거는 한정적, 열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인허가 뭐 처리 과정에서 어떤 법령 위반이 있었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이나 형벌 부과를 감경, 면제하는 데 있어서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 예컨대 행정지도 단속 등 대상을 선정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리고 위법 사항을 묵인해달라는 이러한 청탁이 있었다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보면 소방서장이 소방사업법을 위반한 적발된 사람을 좀 봐줘라. 이건 뭔가요? 위법 사항을 묵인해달라라는 부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청탁금지법 14가지 중에 13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탁금지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딱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에는 해당되는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직무 관련성. 너무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 보려면요, 직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원래 모든 법률에는 제2조에 1조는 목적 규정이고요, 2조는 정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러이러이러하다라는 정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탁금지법 속에는요,
직무가 뭐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요, 직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라는 건 뭐냐?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 사실상 관례상 행하고 있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직무라는 개념이 와닿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 번 읽어봐도 사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의 문제는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고 접하고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방서장이 관내에서 소방공사업법 위반 적발자, 이 사람을 위해서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담당 소방공무원은요, 이 적발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처분을 내려야 돼요. 소방서장은요, 담당 공무원을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있죠. 보좌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한 직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소방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요, 직무 관련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정한 청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담당 공무원은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부정한 청탁이면 서장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거절만 하고 돌아서면 됐지, 꼭 이렇게 상사, 소방서장을 신고까지 해야 됐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정문화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나 잠시만요. 이게 왜 뜹니까 갑자기? 네. 자, 우리가 인간적인 정리에 비춰봤을 때는 꼭 이렇게 소방서장을 신고를 했어야 됐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공무원이 그러면 자기의 상사 소방서장님을 갖다가 감독기관에 신고를 해버렸을까? 바로 청탁금지법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보면은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렇게 해라 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7조 1항에 보면요, 1차로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됐을 때는요,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소방서장이 처음에 그 관내에서 적발된 A 기업체의 김 사장, 이 사람 좀 봐줘. 이 사람 우리하고 친하잖아. 어저께 와서 뭐 우리한테 또 음식도 주고 이렇게 했잖아. 봐줘 라고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서장님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위반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의 원칙상 이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거절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거절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직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21조에 의해서 거절을 안 하면 징계 처분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이 두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그러지 말고 좀 봐줘. 김 사장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역의 유지야. 좀 봐줄 수 있는 대로는 봐줘봐 한번. 재량 있잖아. 재량 범위 내에서 한번 봐줘 라고 재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7조 2항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면으로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라 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거절만 또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장님을 감독기관인 경기소방청장한테 신고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분이 아마 청탁금지법 강의를 제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령 43조에서는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공공기관의 장은요. 법제 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해서 위반 행위의 유형, 어떤 위반 행위인지, 비위 정도가 어떠한지, 과실에 의한 건지, 고의에 의한 건지, 그 경중을 따져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에 청탁금지법을 반영한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다 그 징계 기준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소방공무원은 이제 그 감독기관에 소방서장을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소방서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탁을 했을까?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적발된 이 소방공사법 위반한 적발자를 위해서 했을까? 여기 보면 적발자를 위해서 청탁을 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청탁금지법에서는요, 5조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 그러면 23조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에 부과를 합니다. 23조에 내려가서 쭉 보니까 이해 당사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조에 보면 공직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그걸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까지 그분을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공직자 당신이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조에 보면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요, 본인이 직접 청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한 달에만 딱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정말 한 달에만 걸치면 신기하게도 아는 사람이 나타나요. 한 달을 거쳤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2달에만 걸치면 나타납니다. 2달을 거쳤는데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안 나온다. 그 사람은 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죠. 잘못 살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뭐냐면 이 연결고리 제3자를 통해서 청탁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직접 청탁하면 처벌하지 않는데요. 제3자를 통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면 본인도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요. 이 제3자, 이 사람은요, A의 이해 당사자의 청탁을 받아 전달만 해줬어요. 중간에. 전달만 해줬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바로 이해 당사자를 위해서 청탁을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세게 처벌합니다. 일반인인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공직자라면 이 사람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요, 만약에 청탁을 받아서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세게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누가 부탁을 하면 그거를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요. 왜? 마음이 약해서. 너무 착하신 분들. 그런 분들 옆에 많이 계시죠? 두 번째는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아주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남의 일에 그렇게 잘 챙겨줘요.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도 바로 제3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탁금지법에서는 바로 연결고리,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가장 큰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서장은 제3자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청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러면 혹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느냐? 왜냐하면 재량 범위 내에서 처리할 것을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야 무조건 처벌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네가 너한테 재량이 있잖아. 그러니까 재량 범위 내에서 좀 해줘, 봐줘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는요. 부정청탁금지법에서요. 부정한 청탁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7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요. 1호가 뭐냐면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재량 행위는 바로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고충민원 전달 행위,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하는 거, 확인 증명 요하는 거, 그 다음에 설명 해석 요하는 거, 그 밖에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 같지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재량 범위 내에서 해달라는 것도 사실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방서장님이 요청한 내용은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재판에서도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소방서장이 상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해서 청탁을 하게 되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라고 봤고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고요. 제3자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기 때문에 더 세게 처벌을 받겠죠. 공직자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요. 재량 범위도 일탈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던